주영진의 뉴스 브리핑. 어제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김명수 대법원장 후보자 임명 동의안. 그 이후 전국 상황 여러분께 집중적으로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김명수 후보자 표정부터 여러분께 보여드리겠습니다. 어제 국회 본회의장에서 임명 동의안이 통과된 직후 김명수 후보자 기자들과 만나서 소감을 밝혔지요. 어떤 소감을 밝혔는지 시청자 여러분께 먼저 김명수 후보자의 이야기 들려드리겠습니다. 이제는 후보자를 떼고 대법원장이라고 얘기해도 될 것 같습니다. 소감 한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먼저 여러분들의 많은 성원과 도움으로 무사히 절차를 마칠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사실 막상 정책을 맡고 보니 마음과 어깨가 많이 무겁습니다. 이번 국회 인준 과정에서 물론 저에 대한 기대가 많은 것도 느꼈습니다만은 그와 마찬가지로 많은 우려와 걱정이 있다는 것도 알게 되었습니다. 그와 같은 우려와 걱정도 제가 모두 가지고 문제를 해결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혹시 통과될 거 예상은 하셨습니까? 어려운 질문이네요. 네, 다만 최선을 다해서 결과를 기다렸을 뿐이고 어찌 될 걸 예상하거나 그렇지 않을 것을 낙담하거나 그러진 않았습니다. 이수기 시사인 선임기자, 김우석 미래전략개발연구소 부소장, 원일이 SBS 논설위원 함께합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김명수 후보자 표정이 담담합니다. 예상했던 것 같기도 하고요. 네, 그렇죠. 어둡진 않잖아요. 일단 여유는 많이 생겼네요. 굳이 밝다고 할 수는 없지만 하여튼 여유 있는 모습 보니까 하여튼 좀 안도감이 좀 듭니다. 일단 임기가 이제 24일 날 양승태 이제 원장이 24일 날 끝났는데 그게 일요일이잖아요. 예. 그러니까 이제 오늘 금요일이니까 사실상 이제 퇴임식하고 이제 그 양승태 원장은 이제 끝난 것이고 월요일 날 취임식 하면은 이제 그 김명수 대법원장이 이제 임기가 시작이 되는 겁니다. 이른바 우려했던 사법 공백은 이제 피하게 된 거죠. 여러 가지 이제 책임감에 대해서 얘기를 했는데 사법개혁이라고 하는 어떤 추상적인 이야기보다는 저 두 어깨에 지금 김명수 대법원장이 당장 이제 직면한 큰 문제는 이 사법부의 인사적체 문제예요. 우리가 보통 이제 판사들 얘기하면 대한민국의 판사들 3,000명 잡거든요. 6월 말 기준으로 보면 정확히 얘기하면 2844, 2,844명의 판사가 있습니다. 이 중에 차관급인 이른바 고법부장을 위해서 목을 메고서는 달려나가는 이 판사들의 인사적체가 그 고법부장이 112명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인사적체 문제가 굉장히 심각한 문제입니다. 지금 이 대법원 내에서, 법원 내에서 이 문제를 지금 어떻게 이제 해야 되는지, 과거 양승태 원장 때 1심, 2심 분리를 해서 향판하고 지금 수도권 인사하고 해서 판사들만큼은 한쪽 지역에다가만 있도록도 한번 해봤고, 그러다 보니 이른바 향판 문제가 또 발생을 하게 됐고, 이 인사적체 문제를 어떻게 하면서 이 진보, 보수, 이 성향에 있는 균형 있는 사법부를 만들어 나갈 것인가. 대법원장의 어깨가 매우 무겁습니다. 예, 사법개혁이라고 우리가 흔히 표현하는데 지금 인사 문제 얘기했고 또 뭐가 있을까요? 사법개혁이라고 할 수 있다면 김명수 대법원장이 당장 해야 할. 예, 일단은 법원 내부와 외부 이런 게 있을 텐데요. 법원 내부에서 지금 제일 문제됐던 게 지금까지 그 판사 블랙리스트 얘기 나왔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동안에 이제 그 부분이 법원 행정처의 권위적인 그런 성향, 그다음에 이제 법원 행정처가 워낙 엘리트들이 가는 코스로 돼 있어서 거기에 대해서 견제도 있었고 또 가고자 하는 열망들도 있었는데 사실 그런 부분이 있다는 것 자체가 내부의 개혁의 한 포커스가 되기 때문에 대상이 되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들을 좀 바꿔내야 되겠죠. 그다음에 아까 말씀하신 대로 이제 인사 적체 문제도 있고 그다음에 상고 허가제 같은 그런 거. 왜냐하면 계속 논란이 되고 있는데 지금 우리는 재판받을 권리라는 것 때문에 3심까지를 다 허용을 하고 있는데 무조건적으로 요즘은 3심까지 가겠다고 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 대법관 한 명이 3,000건을 처리해야 되는 그런 정도로 이렇게 일이 많다고 합니다. 그럼 결국은 제대로 된 그 심리가 이루어질 수 없는 상황이잖아요, 재판이. 그래서 이제 이런 상고 허가제 문제 같은 경우도 지금 논란이 되고 있는데 이렇게 대법원 전체에 좀 쌓여있는 그런 문제들을 논의를 해결해야 되는 그런 책임을 갖고 있기 때문에 그것 때문에 아마 무겁다라는 그런 표현을 쓴 것 같습니다. 예, 김우석 부소장 보시기엔 어떻습니까? 뭐니 해도 사법부가 정치적으로 독립할 수 있느냐가 가장 큰 숙제인 것 같아요. 지금 야당에서 우려하고 걱정, 지금 대법원장 같은 경우에도
반대하는 사람들의 우려와 걱정도 잘 알고 있고 거기에 대해서 문제를 해결해 나가겠다. 그런 우려와 걱정의 핵심은 결국은 대통령과 코드를 같이 하기 때문에 사법부가 견제 기능을 잘 못하는 거 아니냐 이런 우려 아니겠습니까? 그런 면에서 볼 때는 핵심적인 게 사법개혁의 핵심은 역시 내부적인 것도 있지만 외부로부터 독립되는 그래서 상권분립이라고 하는 기본적인 틀을 유지하는 그런 것들이 사법부의 존재 이유가 아니겠습니까? 그런 면에서 지금 김명수 대법관 같은 경우에는 상당히 무거운 짐을 가지고 있는 것도 사실이고 그렇기 때문에 우려도 많은 것도 사실인데 우려를 불식시키는 방향으로 개혁을 해야 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보면은 많은 사람들이 특정 단체 출신들이 사법부를 다 잡고 있으면은 정치권이 사정적으로 갔을 때 브레이크를 걸 수가 없다라는 거죠. 그리고 그 임기가 상당히 길기 때문에 지금 정치권 그 주도 세력들이 장기 집권의 빌미가 발판이 되는 거 아니냐 이런 우려가 있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현실적으로 잘 말씀하신 대로 해결 방법을 내가지고 실질적으로 뭐 개별적인 재판에서 관여하기는 힘들겠지만 인사부터가 그런 것들을 회피하는 그런 인사를 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 거 아닌가 생각됩니다. 네, 그러면 이제부터는 국회 임명동의안 통과되고 나서 정치권의 표정 어떤지 집중적으로 여러분께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어제 국회 본회의장에서 임명동의안이 가결된 직후에 본회의장 안에 있던 각 당 지도부의 표정 한번 여러분께 보여드릴게요. 추미애 민주당 대표는 어떤 표정이었고 정우택 자유한국당 원내대표는 어떤 표정이었고 정세균 국회의장이 지금 가결됐음을 선포한 직후 추미애 민주당 대표가 아주 환한 표정으로 동료 의원들과 악수를 나누고 있습니다. 어제 보셨죠? 예. 생중계를 보셨습니까? 네, 봤습니다. 예. 추미애 민주당 대표는 당연히 표정이 밝을 수밖에 없겠죠? 어제 저 대법원장 인준에 사실 전 국민들이 많이 관심을 가지셨잖아요. 보면서 야 이게 두 가지를 느꼈는데 하늘이 그러니까 그 진심을 다하니까 하늘이 돕는구나라는 그런 생각. 뭐 도덕 교과서에 나올 만한 얘기겠지만 자유한국당 정우택 원내대표는 표정이 아주 침통합니다. 안 좋고요. 예. 김동철 국민의당 원내대표도 표정이 밝습니다. 국민의당의 존재감을 또 보여줬다 뭐 이런 뜻일까요? 그렇죠. 본인이 그런 표현을 썼던데요. 감정적으로 보면 사실은 인준을 통과시켜면 안 되는데 이성적으로 고민을 해보니까 그 국민의당 의원들이 통과시킨 것 같다 이런 표현을 쓰더라고요. 예. 결과적으로 민주당은 큰 고비를 넘겼습니다. 말 그대로 가슴을 쓸어내렸죠. 예. 이번에도 부결됐으면 아마 추미애 의원식 저 원내 지도부 못 견뎠을 거예요. 오죽하면 대통령이 뭐 떠나면서까지 전화도 했을 거예요. 하지 않았겠어요? 어떻게 생각해보면 대통령이 전화 한 통화 하면은 국민의당의 마음이 저렇게 삐졌던 마음이 저렇게 사르르 녹아가지고 저렇게 찬성하는 의원들이 많아지는데 왜 뭐 그동안에 전화 한 통화 안 했을까 생각도 좀 들고 또 추미애 대표가 저렇게 웃으면서 좀 덕담도 해주고 그러면은 얼마든지 이렇게 풀 수 있는 문제를 왜 이렇게 도끼 있는 말을 해서 국민의당의 심기를 거칠을 놨는지 참 정치라는 게 아무리 말로 시작해서 말로 끝난다고 그러지만 참 말이라는 게 참 저렇게 중요하구나 이런 생각을 좀 해봤습니다. 그러나 좀 더 냉정하게 이렇게 분석을 좀 해보면 이거는 국민의당 이 민주당이 진심을 다해서 정말로 진심 어린 사과를 해서 국민의당의 마음을 돌려서 김명수 이 인준안이 통과된 것이 아니라 국민의당과 안철수가 치열하게 전략적으로 고민한 끝에 이거는 찬성표를 던졌기 때문에 이게 가능했던 거죠. 딱 한 표가 지금 이탈표가 나왔어요. 바른정당이 당론으로 반대하기로 했지만 하태경 의원이 지금 공개적으로 자기는 찬성표 던졌다고 했잖아요. 그러면 최소한 29표 정도는 지금 국민의당에서 찬성표가 나왔다고 지금 봐야 되는데 여기서 이제 우리가 좀 이따 이제 계속 따져볼 필요가 좀 있는 거예요. 끝내 안철수 대표는 당론으로 대표로서 찬성이다, 반대다, 의견 표명을 해달라고 의총에서 의원들이 그렇게 독촉을 했지만 끝내 대답 안 했잖아요. 이것이 가지고 있는 정치적 메시지와 함의와 국민의당과 민주당의 관계가 앞으로 어떻게 갈 것인가를 잘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 여러 가지 복합적인 문제가 있는 그런 정치적 행보라고 봐야죠. 추미애 민주당 대표, 우원식 민주당 원내대표 인준안 통과되고 나서 이런 얘기했습니다. 한번 들어보시죠. 역시 국회가 국민의 바람을 외면할 수 없다라는 것을 오늘 제대로 보여주셔서 오늘 이 사법 공백을 메워주신 우리 국회의원 동료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사법개혁을 바라는 국민의
승리라고 생각합니다. 국민의당 의원님들께도 감사드리면서 앞으로 사법개혁과 우리 사회 개혁을 위해서 국민의당과도 협치의 문을 더 열어나가겠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국민의당이 각별히 감사의 뜻을 표하고 있습니다. 국민의당의 감사를 표하는 이유가 있겠죠. 아까 원일이 의원이 최소 29표라고 했는데 많으면 29표 것이고 네. 아니면 더 이상도 될 수도 있겠네요. 말을 생각해보니까 잘못했네요. 바른정당이나 그렇죠. 그렇죠. 예. 예. 반란표 생각하면 최대 29표까지는 이제 찬성이 나온 그렇죠. 건데 예. 말을 정확하게 지금 하면은 국민의당한테 감사할 문제가 아니고요. 통과는 국민의당이 시킨 거예요. 김명수 대법원장은 사실은 정치적으로 우리가 명확하게 얘기하자면 국민의당에서 시켜준 겁니다, 지금. 추미애 대표가 되고 나서 팔짱을 끼는 게 아주 하나의 상징처럼 됐어요. 네, 네. 예, 청와대에 그동안에 초청받아 갔을 때도. 장하성 실장한테. 예. 얼마나 고마우면 팔짱 끼겠어요. 근데 제가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만, 저는 이제, 이것도 정말 관운이구나라는 생각이 드는데, 그러니까 말씀하신 대로 대통령이 처음에부터 계속 얘기를 하지라고, 그러니까 전화도 좀 하고 그러지라고 얘기를 하셨는데, 이제 대통령이 계속 전화를 하면서 그게 또 그야말로 효과가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이게 어느 시점에 누구의 건일 때 대통령이 이렇게 열심히 하는지, 그리고 청와대와 여당이 다 나서서 하는지, 그게 이제 효과를 보느냐, 아느냐인데, 이번에 같은 경우는 그게 모든 게 다 모였다는 거 아니겠어요? 심지어는 넥타이 색깔까지도 동시에 대통령과 청와대 홍보수석과 우원식 대표와 정세균 국회의장까지도 녹색을 메고 나와서, 그러니까 그걸 보여줬다는 거 아니에요? 사인을 계속 보내는. 이제 이런 힘이 모아졌으니까 됐는데, 다음번에 또 이게 과연 작동할 수 있을까라는 부분에 대해서는 사실 좀 미지수죠. 그 얘기하기 위해서 그러면은 이번에는 국민의당 반응을 한번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안철수 대표는 임명동의안 통과된 데 대해서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우리 당 국회의원들이 국민의 뜻을 받아 사법부의 독립, 사법부의 개혁을 위해 현명한 판단을 내려주셨습니다. 국민의당이 대한민국을 위해서, 사법부를 위해서 큰 길을 열어준 겁니다. 이번에도 꼬인 것을 풀어내고 막힌 것을 뚫은 것은 국민의당이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과 민주당도 급할 때만 읍소하지 마시고 국회의 합리성을 존중해서 말이 아닌 행동으로 협치를 실천하시기 바랍니다. 국민의당이 어제 당론으로 찬성을 정하지는 않았는데 실질적으로는 찬성표를 많이 던졌다. 국민의당과 민주당 사이의 앞으로 관계, 협치 전망 어떻게 보십니까? 일단은 당장은 허니문으로 갈 것 같아요. 그런데 장기적으로 봐가지고는 여전히 불안함이 많다. 왜 그러냐면, 추미애 대표가 사과를 했을 때도 좀 미흡하다는 반응 아니겠습니까? 게다가 지금 보면은 당론으로 결정을 하지 않았단 말이에요. 그런 걸 보면은 일단은 좀 지켜보자 이런 게 있는 것 같고, 또 나오면서 얘기했던 게 분권형 개헌과 선거구제 문제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합의를 봤다고 하는데 또 청와대는 얘기가 좀 달라요. 그래서 잠복해 있는 문제들이 너무 많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또 장기적으로 봐서도 안보 문제나 또 적폐청산 문제나 이런 것들 건건마다 굉장히 부딪히는 점들이 많을 거다라고 예상이 됩니다. 이것들을 실제적으로 국민의당과 민주당의 지도부가 신뢰가 있다라고 하면 어느 정도 극복을 해나갈 수 있을 텐데 지금은 완벽하게 신뢰를 갖기는 굉장히 어려운 상황인 것 같고 그런 것들이 계속 지속되다 보면은 언젠가는 또 파열음이 나올 수도 있고 이래서 이걸 어떻게 관리하느냐가 굉장히 중요하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안철수 대표는 어떻습니까? 호남 의원들은 찬성을 당론으로 정하자, 권고적 당론이라도 정하자 그랬는데 안철수 대표는 거기에 반대를 해서 당론을 정하지 못했는데 결과는 통과가 됐고요. 어떻게 보세요? 이거는 안철수 대표의 의중이, 안철수 대표가 그 전에 김희수 헌재 소장 때는 그 전날 거의 본인의 뜻을 따르는 의원들한테 본인의 뜻을 강력하게 피력을 했다는 거거든요, 개별적으로. 근데 이번에는 그걸 피력하지 않은 거예요. 그걸로도 그 의원들이 알았겠죠. 지금 국민의당이 원래 초선, 수도권, 비례 중심의 안철수 의원의 뜻을 좀 많이 공감을 같이 하는 쪽과 지금 호남 중진들이라는, 그러니까 두 개의 다른 결을 가진 지금 의원 집단이 있는 건데 그 두 사람이 이번에도 사실은 다른 목소리를 계속 냈었죠. 예. 그리고 아마 저기서 지금 찬성하지 않은 분들은 아마 그런 아까 말씀드린 초선이나 수도권, 비례 쪽의 의원들이 많을 걸로 지금 예상이 됩니다. 그러니까 그만큼 다른데 안철수 대표 입장에서는 이번에 당론까지 정해서 반대하면 정말로
책임을 다 뒤집어 써야 되는 걸 거고 또 그러지 않더라도 이게 반대가 나올 경우에는 후보자에 대해서도 뚜렷한 반대할 만한 게 지금 없는 상황이고 대통령도 얘기를 했고 지난번에 헌재 소장에 대한 부결도 있었고 여러 가지로 부담이 컸기 때문에 이번은 얘기하지 않지만 그대로 둠으로써 오히려 찬성하도록 하는 방조하는 그런 쪽에 지금 전략을 세운 거거든요. 본인이 얘기했던 대로 지금은 안철수 대표의 생각이 어쨌거나 이 전체적인 전국에 있어서 표를 가르는 찬반을 가르는 그 이정표가 되고 있는 건 분명한 것 같아요. 국민의당에 별명을 붙인다면 어떤 별명이 좋을까요? 캐스팅보트 정당이라고 하는 게 좋습니까? 아니면은 박지원 의원이 얘기한 대로 리딩 파티, 선도 정당이라고 하는 게 나을까요? 캐스팅보트죠. 캐스팅보트. 선도 전당이라고 박지원 대표가 뒤늦게 주장하는 건 이유가 있어요. 우리가 이거 주도권을 쥐고 있고 우리가 결정하는데도 우리가 살리면 사는 거고 우리가 죽이면 죽는 거다라는 거를 지금 뒤늦게 강조하고 있지만 사실은 타이밍을 놓쳤어요. 그렇지 않잖아요. 당론으로 정해서 안철수의 속마음이 살린다 그러면은 살고 죽인다 그러면 죽는다라는 걸 국민들이 느끼고 알면은 그게 선도 정당으로서의 의미가 있는데 안철수 대표가 끝까지 자기 생각을 밝히질 못했잖아요. 그 얘기는 뭐냐 하면 안전하지만 비겁한 모습을 보일 수밖에 없었던 거예요. 자기가 당론으로 찬성합시다 했는데 부결이 돼버리면 정치 생명이 위험해지고 제가 이번에도 저는 반대하고 싶은데요 그랬는데 의원들이 찬성적으로 가서 딱 가결을 시켜버리면 당내에서 역할이 사라지고 결국은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고 자기 생각을 얘기하지 못한 상태에서 국민의당과 안철수가 리딩 파티다라고 주장하는 거는 박지원 대표가 왜 어떤 이유로 그랬는지는 이해는 가지만 국민들 입장에서 보면은 국민의당의 존재감을 드러내는 데는 성공했지만 여전히 안철수의 리더십은 여전히 퀘스천 마크구나 이렇게 볼 수밖에 없다고 봅니다. 모호한 게 드러나는 게 안철수 대표가 아까 얘기한 것 중에서 국민의당은 정치적 계산이나 이념 틀에 있지 않는다. 이거는 실리하고 명분을 둘 다 추구하지 않는다라는 뜻이거든요. 그리고 모호하게 실천적 중도자 때 이건 극중주의 같은 표현 자체는 그럴듯해 보이지만 뭔가 방향이 좀 애매한 그런 건데 결국은 이게 안철수 대표가 지금 가지고 있는 개인적인 한계가 있는 것 같아요. 앞으로 나가자니 뒤가 좀 땡기고 또 뒤에 있자니 앞에서 뭐 요구하는 거 있고 이런 애매한 그 상황이 있는데 이건 국민의당도 똑같은 거죠. 국민의당 같은 경우에는 더불어민주당하고 지역 기반이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사실 내년 지방선거 때까지 우호적으로 갈 수는 없어요. 어차피 결호해야 하니까. 예. 그런 상황에서 지금은 어찌됐든 지역에서 여론이 90% 이상을 더불어민주당이 지지를 하고 문 대표의 지지를 보내고 있기 때문에 일단은 한숨 고르고 가겠다라고 하는 애매한 입장인데 지금 국민의당 같은 경우에는 지금 이런 스탠스로 정기국회 끝날 때까지 그리고 내년 지방선거 때까지 계속 가기는 굉장히 힘들고 어느 순간에는 결단을 내려야 하는 상황이 될 거다 이렇게 봅니다. 예, 김우석 부사장님 말씀 중에 실리도 명분도 추구하지 않겠다라고 하는 건 좀 이해가 잘 안 됩니다. 뭐 어쨌든 간에 실리든 명분이든 하나는 추구를 하겠죠. 근데 그게 이제 본질인데요. 네. 더 큰 문제는 뭐냐면 앞으로 어떻게 할 거예요. 감사원장 남아있죠. 이제 지금 지난번에 부결됐던 헌재 수상 문제 있죠. 이제 또 제일 중요한 개헌 문제 있잖아요. 이럴 때마다 당론 정하지 않고 개별 투표에 맡길 거예요. 그럼 대표가 뭐하러 있습니까? 그럼 안철수 대표의 차기 대선 구도는 국민들이 보기에는 도대체 저 사람은 어떤 생각을 갖고 있는지를 알아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그럴 때마다 자신 있게 엄지를 세울 건지 내릴 건지에 대해서 결단력을 보여주지 않으면 이게 매번 실리는 택할 수 있을지 몰라도 명분적으로는 점점 이게 속으로는 이게 무너져 나갈 수밖에 없다는 거죠. 그러면 이수희 기자께서 국민의당과 안철수 대표 이번 임명동의안 통과 이후 앞으로 어떻게 나갈지 한번 짧게 정리 좀 해주시죠. 말씀들 하신 대로 당장은 그냥 이제 이렇게 갈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지방선거를 앞두고는 사실은 그 부분에 대한 고민을 더 할 수밖에 없을 텐데, 이 호남 중진들, 그러니까 사실 이거는 국민의당의 고민이기도 하지만 반대로 민주당의 고민이기도 해요. 그렇죠. 민주당도 이게 이번에야 이렇게 했지만 정말 전체를 다 진인사 대천명이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표결 직전에. 진인사를 했지만, 근데 다음번에 또 똑같이 할 수 없잖아요. 그래서 앞으로 이 제도적인 문제들을 바꿔나가는 데 있어서 이거를 구조를 바꿔내느냐, 이거를 국민의당에 있는 의원들하고 정말 이른바 예전에 얘기했던 정계 개편이나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고민을 해야 되느냐에 대한
그런 얘기들이 나올 수밖에 없을 텐데 그 대상으로서 그러면 대상이 됐을 때 국민의당이 굉장히 내부가 소용돌이 칠 수 있겠죠. 예, 국민의당에서 오늘 그 말씀들은 안 해주셨는데요. 어쨌든 간에 민주당과 청와대가 필요할 때만 와서 협치 얘기하지 말고 아예 협치를 제도화했으면 좋겠다. 이런 요구를 민주당과 청와대를 향해서 했습니다. 그러면 바른정당과 자유한국당, 다른 야당들, 자유한국당과 바른정당은 반대했죠. 어제 임명동의안 통과된 다음에 이런 반응 내놨습니다. 어제 김명수 대법원장 후보자의 임명 동의안이 국회에서 결국 타결되었습니다. 하지만 문자 그대로 우여곡절 끝에 가까스로 통과된 것입니다. 저는 이번 일을 계기로 해서 정부 여당이 입법부와 관련된 모든 일이 협치와 또 야당의 협조 없이는 어렵다는 것을 다시 한번 절감했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김명수 후보자 어제 대법원장 국회 통과된 것에 대해서 축하 말씀드립니다. 동시에 130여 반대표가 나온 것의 의미를 좀 깊이 새기셨으면 합니다. 그 반대표는 우리 사법부가 김명수 대법원장으로 인해서 정치법원이 될 수도 있다는 우려에서 나온 반대표입니다. 이 반대표는 단순히 야당의 반대뿐만 아니라 정치법원화 우려에 대한 국민들의 걱정이 있다는 것을 명심해야 됩니다. 네, 자유한국당과 바른정당에서는 반대표도 김명수 대법원장이 신경을 써야 할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자유한국당은 어차피 그 반대 당론대로 투표한 의원들이 거의 대다수인 것 같은데 바른정당은 하태경 의원 지금 방금 영상에 나갔습니다만 반대 당론에도 불구하고 찬성표 던졌단 말이에요. 네. 바른정당 앞으로 온전히 존재할 수 있겠느냐, 11월 전당대회 열릴 수 있겠느냐, 이런 얘기까지 나오고 있는 것 같은데요. 10명한테 물어보면 7명이 안 된다고 보더라고요. 그 전에 당 없어진다는 얘기입니까? 합친다는 의견이 자유한국당과? 네, 물론 변수는 있습니다. 홍준표 대표가 자유한국당 내에서 친박 청산을, 인적 청산을 어느 정도로 어떻게 해주느냐에 따라서 조건이 성숙되나라는 변수는 남아있긴 합니다만은 민주당과 국민의당이 지금 존속 가능성하고 이 바른정당과 자유한국당의 존속 가능성하고는 비교 대상도 되지 않을 정도로 지금 이쪽이 더 취약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건 다 뒤집어 얘기하면 보수 야당은 지금 통합 가능성이 매우 더 높다라는 얘기인 거죠. 제 의견이 아니라 한 국회의원들 붙잡고 10명한테 물어보면 7, 8명은 그렇게 대답하고 있습니다. 예. 김우석 부소장 보시기에 바른정당 어떻습니까? 이 얘기 참 여러 번 하는데 바른정당 내에서 국민의당과 힘을 합치자는 목소리도 있는데 그 목소리보다는 역시 자유한국당과 힘 합치자는 목소리가 훨씬 큰가요? 그렇죠. 지금 우리나라 정당이라고 하는 게 원래 그 지역 기반이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국민의당 같은 경우에도 이 보수 진영하고 계속 이렇게 합치는 게 그 부담스러운 거는 결국 지역 기반이 다르기 때문이에요. 그런데 지금 바른정당 같은 경우에는 지역 기반도 같고 상당 부분 그 심리적으로도 뭐 비슷하고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합칠 가능성이 자유한국당하고 훨씬 높은 거죠. 그런데 지금 하태경 의원 같은 경우에는 20분의 1이 아니죠. 20분이 아니라 한 명 나가면은 교섭단체가 깨지는 상황이잖아요. 또는 하나 이 문제가 아니란 말이에요. 그래서 저 부분을 어떻게 잘 조율해가지고 봉합하느냐. 그런데 아까 나온 얘기들을 보면 상당히 감정적으로 좀 격앙돼 있는 그런 분위기예요. 그래서 저게 지금 이렇게 묻어지더라도 11월 13일까지는 이런 상황이 굉장히 계속될 거다. 꼭 자유한국당하고 합치는 문제가 아니더라도 새로운 지도부와 리더십이 서지 않는 한은 이런 위기는 계속될 것이다. 전당대회 열릴까요? 열릴 가능성이 꽤 있죠. 왜냐하면 누군가는 나간다라고 하면 열 수밖에 없거든요. 지금 합친다고 해도 개별적으로 합치는 거지 전체가 다 합쳐질 가능성은 굉장히 낮아요. 지금 뭐 어차피 자유한국당에서도 흡수하겠다 그러잖아요. 흡수하겠다고 하는데 여기서는 자강론자들은 또 목소리를 숫자는 적어도 목소리를 굉장히 강하게 내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렇게 되지는 그러니까 전당대회는 열릴 것 같고요. 근데 이제 기자들 사이에서 그냥 웃으면서 그냥 얘기하는데 이런 거 보면 차라리
뭐 바른정당의 이 자강론자들은 오히려 국민의당하고 그 협치를 해나가자는 얘기를 하고 또 이쪽 그 자유한국당하고 같이 합치자고 하는 쪽이 있고 국민의당 안에서도 또 아까 그런 식으로 나뉘고 그러면 오히려 국민의당에서 민주당 가실 분 가고 바른정당과 국민의당의 일부 합치실 분 합치시고 또 자유한국당 가실 분 가시고 예. 이렇게 해서 3당으로 가는 게 어떠냐 뭐 이런 얘기들도 그냥 합니다. 예, 이수기 기자가 얘기를 해주시는 동안에 인천 초등학생 살인 사건 피고인들, 10대 피고인들에 대한 선고 공판이 나왔습니다. 선고 결과가. 주범, 17살 주범에게는 징역 20년, 그리고 18살 공범이라고 표현했습니다만은, 기본적으로 검찰에서는 마찬가지로 주범이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죠. 무기징역 선고했습니다. 이 얘기는 검찰의 구형량을 법원이 그대로 받아들였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이 소녀들이 받을 수 있는 법정 최고형을 그대로 받았다. 법원이 검찰의 수사 결과를 있는 그대로 수용했다. 물론 1심 선고 공판이긴 합니다만 어쨌든 8살 초등학생을 유괴해서 살해한 뒤 정말 보통 사람들이 상상할 수 없는 그런 방법으로 시신을 훼손하고 유기한 두 10대 주범과 공범에게 징역 20년과 무기징역이 선고됐습니다. 자세한 선고 이유는 잠시 뒤 주영진의 뉴스브리핑 2부에서 여러분께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제 임명동의안이 통과되는 동안에 저희가 사실상 실시간으로 생중계를 해드렸는데 저도 이 장면 하나 기억나는 장면 하나 있어요. 예. 저도 어제 그 장면 보면서 혹시 어제 저희가 방송했던 목소리가 나오면 재밌을 텐데 저걸 보면서 그냥 넘기는 것 같지 않더라고요. 어딘가를 보면서 바로 보면은 예. 진선미 의원이 저기 최인호 의원이 머리를 최인호 숙여올리고 의원이 했고 저 박수친 의원 있죠. 예. 강남에 전현희 의원. 전현희 의원. 예. 그게 사인이었었거든요. 그러니까 저 보자마자 바로 박수를 치거든요. 그리고 옆에 의원이 제지를 하고 전현희 의원이 겸연쩍은 듯 고개를 숙이는데 예. 알고 있다는 거죠. 분명히 저 야구 경기장 사인 같았어요. 어제 보니까. 예? 전 저걸 보면서 그럼 정반대로 부결됐으면 어떤 사인을 했을까요? 왼손으로 올렸을까요? 이게 좀 헷갈렸을 가능성이 있으니까 그렇지 않으면 아니요. 부결이면 얘기를 안 하고 있죠. 부결이었으면 혹시 신발을 벗지 않았었을까요? 뭐 이제 그런 식으로. 일단 이 머리를 이렇게 뒤로 쓸어 올리는 거니까 이게 통과됐다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누가 봐도 저거는 꼭 굳이 어떤 사인이 아니더라도 예. 쳐다보잖아요. 3번, 4번, 5번, 6번. 160표. 예? 그런 뜻도 될 것 같은데요. 예? 어렸을 때 100표는 넘어. 예, 어렸을 때 야구 선수 하진 않았겠죠. 그런데 하여튼 굉장히 재밌었어요. 재밌었고 저건 누가 보면서도 굳이 어떤 나중에 결과가 나오기 전에도 시청자 여러분들 눈썰미 있는 분들은 저건 통과됐다는 표시인 것 같다라는 느낌을 받았어요. 지금 방금 최인호 의원의 몸짓은 나왔고 그 민주당 지도부가 국회 본회의장 맨 뒷자리에 앉아 있는데 그 주변 분위기 보면 그 의원들 반응이 이미 통과됐다는 걸 알고서 환호하고 박영진 의원도 환하게 웃고 있고 다만 박병석 전 국회 부의장은 역시 중진답게 박수 치지 않고 조용히 우원식 원내대표와 악수를 나누는 그런 장면 봤습니다. 어제 국회 본회의장의 풍경 여러분께 전해드렸고요. 조금 전에 자유한국당과 바른정당 반응 설명해 드렸죠. 그리고 바른정당 앞으로 어떻게 될까? 그런데 자유한국당 이야기를 좀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자유한국당 홍준표 대표가 혁신위원회를 앞세워서 친박 핵심 정치인들에 대한 인적 청산 속도를 내고 있다 이런 평가가 나오고 있는데 친박계 핵심으로 분류되는 서병수 부산시장이 어제 서울에 올라와서 일부 기자들과 만나서 홍준표 대표를 강하게 비판을 했다고 합니다. 공정한 공천 관리를 해야 할 사람이 대표가 누구는 되고 누구는 안 된다라고 하는 것은 사당화하겠다는 의미다. 이 얘기가 누가 봐도 홍준표 대표를 겨냥해서 한 얘기다. 이런 기사가 어제 나왔는데 말이죠. 서병수 부산시장이 작심하고 올라온 겁니까? 네. 시작은 이제 홍준표 대표가 한 거죠. 홍준표 대표가 이미 부산시장에 대해서 지금 서병수 갖고는 안 된다. 서병수 말고 대안이 있다. 좀 더 구체적으로 되면은 보도되지는 않았지만 젊고 능력 있는 사람으로 바꿀 수 있다는 얘기를 이미 먼저 해버린 거예요. 자, 제가 경험적으로 봤을 때 정책을 가지고 부딪혔을 때 정치인들은 화해가 잘 돼요. 어떤 다른 문제를 가지고 부딪혔을 때 화해 잘 합니다. 그런데요, 공천 문제 갖고 부딪힌 사람들은 저게 화해가 안 됩니다.
말 그대로 불구대천 원수가 됐기가 쉬운데 저 문제의 근원은 지난번 공천으로 가는 거예요. 그래서 TK는 최경환 의원이 하고 PK는 서병수가 공천하고 수도권은 서청원이 한다. 그때 PK 공천에서 칼을 쥐고선 휘둘렀던 서병수 위원장에 대해서 그때 가장 많은 피해를 입었다고 주장하는 사람들이 지금 홍준표 대표 주위에 몰려 있어요. 홍준표 대표 입장에서는 서병수 시장의 다음 선거에서의 경쟁력 여부를 떠나서 서병수 시장을 지금 같이 끌고 갈 수가 없는 구조랍니다. 얘기를 들어보면. 서병수 시장 입장에서는 자신의 목을 날리려고 하는 홍준표 대표한테 같은 당이라고 지금 체면 차리고 뭐 점잖게 나갈 이유가 없는 거죠. 나와서 내뱉는 말이 굉장히 지금 험해지고 있어요. 이 얘기는 뭐냐면 제가 조금 전에도 그쪽 지역에 좀 밝은 사람하고 통화를 해보니까 홍준표 대표하고 서병수 시장 이제 같이 가기 매우 어려울 정도로 악화됐답니다. 관계가. 예, 그러면 홍준표 대표가 부산을 찾았을 때 토크 콘서트를 지난달 27일에 했습니다. 이때 서병수 부산시장과 직접적으로 이야기 나눈 건 아닌데 서병수 부산시장에 대한 홍준표 대표의 생각이 엿보이는 장면이 있었습니다. 박수와 환호로 홍카콜 저하고 서 시장 사이가 좋니 나쁘니 그게 나와서 오늘 이 자리에 와서 그렇지 않다. 옛날에 우리 서 시장님이 제가 원내대표 할 때 그때 재선 때 아마 재선 때죠. 네, 서 시장님을 기획재정위원장으로 모시고 한 2년 했죠. 그때 부산 사람들 특징은 좀 화끈하고 급하고 빠르고 이게 특징인데 서 시장님은 부산 사람답지 않게 좀 진중하죠. 영국 신사 같죠. 시장님의 뚝심으로 김해 신공항을 지킨 것에 대해서 너무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아니, 이게 토크 콘서트 이래 돌아다니면서 이래 시장하고 짜고 하는 걸 처음이에요. 우리 아버지를 걸고면서 하는데 하나도 없습니다. 이게 전부 짜고 나온 사람들 아니야. 이게. 우리가 꼭 필요하기 때문에 그런데 이래하면요, 지 대명천지에 이게 사람들 안 믿습니다. 예. 이런 식으로 하면 나는 갈랍니다만. 이런 식으로 하면 나는 막 갈랍니다. 저렇게 얘기를 했는데 저기에도 아마 서병수 부산시장에 대해서 좀 불만이 좀 있어 보여요. 그러니까 지금 옆에서 사실은 같이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 토크 콘서트가 네. 부산시장하고 같이 나와서 하는 거였는데 이날 서병수 시장은 사실은 굉장히 납작 엎드렸어요. 원래 기자들은 두 사람이 붙을 거라고 생각을 했어요. 왜냐하면 그전부터 계속 그런 갈등이 있었으니까. 경남 지사 홍준표 대표가 나갔을 때도 그 당시에 도와주지 않았다. 서병수 사무총장이었거든요. 네. 원래 사무총장이 돈도 대주고 이제 조직도 대주고 이러는 건데 도와주지 않았다고 그때도 불만이 있었고 경남 지사를 할 때도 뭐 공항 문제며 물 문제며 이런 거 갖고 안 좋았고요. 예. 최근에 이 원전 문제를 가지고서도 가동 중단하는 문제를 가지고도 서병수 시장은 찬성하는 쪽이고 이쪽 자한당은 반대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여러 가지로 지금 안 좋은 상황이어서 그날 붙는 거 아닌가 그랬는데 사실은 서병수 시장이 되게 납작 엎드렸다고 표현을 해야 될까요? 그랬어요. 그러면서 해운대라는 걸로 삼행시까지 지어서 바쳤어요. 해운대처럼 시원하고 운명을 스스로 개척하고 대찬 남자 홍준표다. 이렇게. 그러면서 이제 그냥 지나가는 건가 했는데 홍준표 대표가 그냥 못 넘어가죠. 보니까는 시장하고 나온 시민들이 나온 시민들이 시장의 이 업적을 찬양하는 얘기를 하니까 이거 다 짜고 치는 거 아니냐 이러면서 나 그냥 갈란다. 이게 뭐 재미없이 이리 하냐 라면서 속내를 또 드러낸 거죠. 예. 그러니까 그런 게 전초전이고 이제 그 다음번에 9월 6일 날 홍 대표가 서병수 말고 대안 있다라는 표현을 하고 계속 이어지니까 서병수 시장이 못 참고 이제 어제 올라와서 부산 지역 기자들을 모아놓고 간담회를 하면서 그 얘기를 한 겁니다. 그런데 제 기억으로는 2012년에 경남도지사 선거 처음 나갔을 때 말이죠. 당시는 어쨌든 간에 2012년이면 박근혜 전 대통령이 이제 대선 후보로 있을 때고 같이 치러지지 않았습니까? 그때 공천 문제 경선을 하긴 했습니다만 친박계가 나를 돕지 않고 당시 친박계가 민 사람은 따로 있었다. 내가 정말 나 혼자만의 힘으로 그것을 뚫고 왔다. 그러면서 그때부터 앙금이 깊어진 건 아닐까요? 그렇게 얘기는 하는데 사실 내용을 보면은 약간 다른 부분이 있어요. 그 창원시장 출신 후보가 있었는데 친박계에서는 그분을 밀었다 이런 얘기가. 그래서 근소한 차이로 갈렸죠. 원래 그 창원시장 하던 분이 지금 국회의원이지만 그분이 본인은
당연히 될 거라고 생각하고 현장에 왔는데 이게 안 되니까 좀 얼굴이 좀 굳어가지고 나가는 그런 모습을 보면서 느끼는 거는 결국은 적극적으로 했으면은 친박이 지금 어려워지는 이유가 사실은 말을 하는 걸 관철시키는 게 중요한 건데 관철시키지 못했단 말이에요. 그러면서 끊임없이 구설에 오르고 이런 모습을 보면서 사람들이 저건 아닌데 이렇게 하면서 결국은 굉장히 어려운 상황으로 갈 수밖에 없었는데 지금 저 문제도 보면은 본인이 지금 뭐 그 경선을 할 때 당시 서병수 총장이 도와주지 않았다. 실질적으로 액면 그대로 말하면 도울 수가 없는 상황이죠. 사무총장은 공정 관리를 해야 하는 상황이니까. 그런데 지금 같은 경우에 대표의 입장에서 누구는 되고 안 되고 얘기하는 거는 사실은 좀 편협한 그런 느낌을 줍니다. 사실 사무총장이면은 당직을 맡고 있고 경선 관리를 하기 때문에 누구를 도울 수는 없다라고 하는데 내부적으로 물밑으로는 실질적으로 가장 강한 힘을 갖고 있는 사람 아니냐. 홍준표 대표 생각은 그런 건 아니겠어요? 아니 그럴 수 있죠. 그런데 문제는 그래도 이겼잖아요. 그러면은 지금은 좀 사실 친박 쪽에서도 할 얘기들이 많이 있을 거예요. 지금 뭐 꼭 우리가 나서서 했으면 그렇게 됐겠느냐라고 하는 얘기들도 있었고 그런데 지금 홍준표 같은 경우에는 그런 문제가 떠나서 지금 사방에 전선을 펴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내부를 정리하는 게 굉장히 어려운 상황인데 지방선거 한참 남아있는 지방선거를 앞두고 사방에 전선을 펴는 게 감당할 수 있겠느냐. 그렇다고 하면은 여당과의 전선도 그렇고 내부의 문제도 그렇고 그러면 사면 초과가 될 가능성이 굉장히 많은데 왜 이렇게 일을 벌이느냐. 뒷감당이 힘든 상황에서 이런 문제 제기를 할 수밖에 없는 거고 현실적으로 봐서 대표가 공천을 주지는 못한단 말이죠. 사실은 대표가 공천을 주고 안 주고 권한도 없을 뿐만 아니라 배제하고 그렇지 않고 할 권한도 없어요. 그러면 공식적으로 말하면 서병수 시장 얘기가 맞는 거죠. 그러면 이게 만약에 불만을 해가지고 무소속으로 나온다. 그러면 표가 갈려가지고 떨어지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당대표로서 그 책임을 감당하면서 이런 일을 벌인다라고 하는 건 굉장히 리스키한 거죠. 그래서 이런 것들을 볼 때 홍 대표가 좀 전략적으로 접근할 필요가 있다라는 생각이 들고. 홍준표 대표 이야기를 길게 해주셨으니까 홍준표 대표의 또 다른 이야기도 시청자 여러분께 좀 들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얘기인지 한번 들어보십시오. 그 다음에 이야기를 해드리겠습니다. 젠더 폭력이라는 말, 나는 그런 시대들하고 젠더 폭력이라는 말을 나는 이게 선뜻 이해가 안 되는데 이게 어떤 내용인지 예를 들어서 한번 말씀해 주시면. 네. 공항에 도착하는데 그 동영상을 봤는데 이명박 대통령 갔을 때는 군합 때까지 박근혜 대통령 갔을 때도 그렇게 했습니다. 아예 미국 측에서 한 명도 안 나오는 거 보고 레드 카펫도 없고 대한민국 대통령이 미국을 방문하면서 그런 대접을 받은 일이 있느냐. 이제 간단히 하나하나 정리해 볼까요? 젠더 폭력이라는 말은 못 알아듣는다라고 하는데 저 자리가 어떤 자리였는지. 그래서 좀 문제가 되고 있는 거죠? 그렇죠. 저 자리가 일부러 그러니까 여성계 인사들을 모아놓고 그동안에 왜 촌년이라는 얘기하고 마누라가 촌년이라고 얘기하고 뭐 영감탱이 얘기하고 이러면서 그러니까 여러 가지로 그러니까 이 여성계의 비판을 받을 만한 발언들을 했기 때문에 그러지 않다라는 거를 보여주려고 한 거예요. 그래서 젊은 여성들에 대해서도 좀 저기를 보내고 여러 가지를 하려고 했던 자리면 그럼 그 부분에 대해서는 최소한의 공부를 하고 왔어야 되는데 요즘 젠더 폭력이라는 게 왜 여혐, 남혐 이런 게 굉장히 큰 이슈가 되고 있고 그 SNS에서도 각자 굉장히 다양하게 전투가 벌어지는 상황이잖아요. 그렇죠. 예,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최소한의 지식은 좀 갖고 가셨어야 되는데 그렇게 얘기를 안 하니까 저 자리가 정말 의미 있는 자리였나라는 생각을 할 수밖에 없는 거죠. 젠더 폭력이란 상대의 성에 대한 혐오를 담고 저지른 신체적, 성적, 정서적 폭력을 말한다. 젠더 폭력이 이런 뜻이라는 거 홍준표 대표가 이번에 좀 알았을 것 같고요. 또 하나 그 문재인 대통령이 이번 유엔 총회 참석을 위해서 미국의 뉴욕에 도착을 했을 때 아무도 안 나왔고 레드카펫도 없었다라고 홍준표 대표가 얘기를 했는데 일단 청와대가 반박을 했습니다. 청와대는 뭐라고 반박했는지 먼저 보여드릴게요.
홍준표 대표가 외교 의전을 착각하셨거나 잘못하신 게 아닌가 싶다. 과거 정부에서도 유엔 총회에 참석할 때는 미국 정부에서 일부 실무자가 나오지 영접객이 나오지는 않는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저희가 확인 차원에서 영상을 한번 비교해서 여러분께 보여드리겠습니다. 과거 이명박 박근혜 전 대통령 갔을 때 지금 문재인 대통령이 왼쪽이고요. 오늘이 왼쪽이 문재인 대통령이고 오른쪽이 2011년 이명박 전 대통령이죠. 예. 저게 똑같이 비행기에서 내리고 있는데 저게 홍준표 대표가 이제 착각을 할 수밖에 없는 것이 주변에 외교 전문가가 없는 거예요, 경험자가. 미국 땅에서 벌어지니까 저 의전의 주체가 좀 미국 정부라고 생각하면 저렇게 생각할 수가 있어요. 근데 유엔 총회는요, 미국 땅에서 벌어지고 있는 거지만 모든 의전의 주체, 주인이 미국이 아니라 유엔이에요. 미국 대통령도 그냥 원 오브 댐의 대통령인 겁니다. 그럼 저기에는 유엔의 의전 절차에 따라서 하는 겁니다. 역대 대통령들 놓고 보면 모두 다 저 의전 절차에 따라서 하는 거예요. 딱 한 가지 차이점 제가 보면 딱 하나는 차이점이 보이는데 레드카펫 깔았냐 안 깔았냐라는 그거는 역대 대통령들에 따라서 좀 차이점이 있을 수는 있어요. 근데 그거 가지고 의전이 달랐다, 푸대접 받았다고 하는 거는 저건 정말로 몰라서 하는 얘기인 거고 유엔 행사가 기본적으로 뭔지 저게 미국 정부가 지금 하는 의전인지 유엔이 하는 의전인지 그거에 대한 기본적인 개념 자체가 없는 거예요. 홍준표 대표가 모든 것을 다 알 수는 없지만 최소한 주변에 저 정도 상식과 의전 절차를 알고 있는 참모가 참으로 부족하구나 이런 생각을 한번 해봤습니다. 알겠습니다. 이 말씀은 더 이상 길게 드릴 말씀은 아닌 것 같고요. 문재인 대통령과 이명박 전 대통령 그리고 박근혜 전 대통령이 JFK 뉴욕공항에 내릴 때 모습은 거의 대동소이했고 미국에서 나온 사람은 보이지 않고요. 다만 박근혜 전 대통령은 아주 짧게 레드카펫이 짧게 놓여 있었다는 그 차이가 있었는데 홍준표 대표가 거침없는 언행으로 유명하긴 합니다. 그리고 워낙 정치적 돌파력이 뛰어나다는 평가는 받고 있는데 팩트 확인하고 이야기해야 하겠다. 이런 지적은 충분히 들을 만한 그런 사실이 아니었나 싶습니다. 오늘 정치권 얘기는 여기서 정리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고맙습니다.